정세현이 보는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글쎄요, 이제 뭐 그 유시민 전 장관은 뭐 발전도상이고 상당히 요식한 말을 썼는데, 네네네. 나는 이재명 그 대표를 생각하면 항상 짠한 마음이 있어요. 아, 짠한 마음. 그 사람 그 스토리 중에 이게 안동에서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갈 형편은 못 돼서 부모가 지금의 성남시 옛날에는 광주 대단지라는 데를 거예요. 맞습니다. 광주 대단지 뭐 단대리라고 지금도 단대동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거기가 중원구라는데 거기서 공장에 다니면서 그 나이 또래 그러니까 13살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공이 돼가지고 그 직공복을 입고 그 공장 가는 거 아니야? 뭐 언덕 넘고 뭐 그 또랑 건너고 했겠지. 그때 본인 얘기는 나한테 나가 들으니까 자기 나이 또래의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가면 그걸 만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대요. 말하자면 저도 남학생이 돼가지고 그 중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교복을 입었으면 장난도 할 수도 있고 말도 걸고 연애도 할 수 있지만은 말도 걸 수 없는 형편이고 연애 걸 수 있는 자격도 없으니 어떻게 숨어야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얼마나 참 서럽게 생각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상대적으로 나는 뭐 부모 덕에 참 학교를 다 다녔고 중고등학교도 다 넉넉하게 다녔고 대학도 다녔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그 한참 사춘기에 그 자기 나이 때의 여자애들한테 여학생들한테 말도 걸 수 없는 그 처지에서 얼마나 속으로 울었겠는가. 그것이 나중에 결국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간 뒤에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도 뭐 4학년 때인가 합격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겠지만은 결국 아주 좋게 풀렸죠. 좋게 풀렸지만은 그 10대 사춘기에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은 그런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웃으면서 뭐 일을 잘하는 거 보면은 그때 그 가슴 아팠던 것을 저 사람은 저렇게 승화를 시켰구나. 이겨냈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압수수색을 이렇게 뭐 몇 번? 300 몇 번? 400번? 그렇게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그 길러진 일종의 그 힘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은 앞으로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발전도상이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소위 그 막상 국가 정책 결정권을 장악했을 때 인식과 사고의 지평이 엄청나게 넓은 상황에서 아주 과감하게 일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너무 의뢰 위치에서만 산 사람은 또 좀 곤란합니다. 또 너무 갑의 위치만 있었던 사람은 또 곤란해요. 갑의 위치만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박근혜입니다.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야. 세상은 전부 다 자기처럼 사는 줄 아는 거지. 구름에 살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의뢰 위치에서 그것도 최하위에 말하자면 맨 밑바닥을 기면서 살았지만은 의지가 강해가지고 솟아올랐단 말이야. 솟아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력을 잡아도 그걸 휘두르는 것보다는 그 권력 결정권을 이용해서 자기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필 사람이에요. 진짜 진정한 서민과 약자를 대변할 줄 알고 마음도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고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이제 절대 할 수 없.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만큼 압수수색 당했으면 과연 견뎠을까요? 화병 나서 죽었겠지. 박시동이 본 이재명. 이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생애의 어떤 그 스토리들은 우리가 다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 정말 인간적인 강인한 정신력,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입지전적인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런 건 다 아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라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가 세계를 휩쓸고 우리들 휩쓸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도 힘들어했습니다만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막 혼란스러웠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초기에 어쨌거나 그 신천지 쪽 관련해가지고 주요한 협조가 되지 않아서 피곤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천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차 한 걸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지방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자에 규정에 여기 나와 있는 권한이라는 것과
실제로 그걸 행정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에 대한 그게 사실 굉장히 괴리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 규정을 찾아내서 여차저차한 뭐 무슨 감독권이 있다, 여차저차한 뭐 감찰권이 있다 이렇게 써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다 실무단으로 넘겨져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에 넘겨져 있어? 나도 도 공무원이야. 나도 도지사야. 맞아요. 내가 간다. 그리고 그대로 직행했거든요. 제가 한국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까지 다 합쳐서 이런 활극을 보여주는 장을 처음 봤어요. 무쌍.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행정의 달인이다. 제가 지방정치 12년 해봤습니다만은 네. 그런 자치단체장 본 적이 없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이, 정치가 저 사람 앞에서 살아 숨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 정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극찬인데, 극찬. 그때 잡으러 달려갈 때 이런 분이 권력을 맡아야 된다. 아, 그때 딱 이게 찍 왔구나, 예. 이게. 왜냐면 실제로 이 행정을 사람이다.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켜켜이 쌓여있는 관습들과 법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안주하게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기 마련이거든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하고 행정권의 이 집행력 이런 거야라는 거를 그 어려운 그 제도적인 거 다 뚫어내고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니까 권력을 필요한 데 쓸 줄 아는 사람. 예. 포장 좋다. 예. MC 보는 이유가 있네. 아유, 형님, 잘 드시네. 아유. 시동이 형님이 오늘 아침에 축구하고 오셨대요, 운동삼아. 축구하고 난 다음에는 점심에 맥주가, 맥주죠. 예. 예. 바로 기절각입니다, 이러면. 그리고 사실은 제가 경제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지난번 대선 때 3프로TV에 나와가지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경제 관련해서 거의 2시간 정도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눴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조회수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비하인드 여기서 처음 밝힙니다. 그 3%의 다른 대선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그 대선 후보 한 분의 그 프로에 제가 사실은 준비팀이어가지고 코치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일 잘 알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3% 토론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는 코치로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어야 한다. 코치로 안 돼,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단어 하나, 수치 하나, 그다음에 거기서 또 그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걸 대답하면서 어떤 자료를 인용하고 어떤 비율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가가 탁탁 튀어나오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 외우세요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가 고민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모습. 그래서 사실 그 형님 비슷한 게 여기 서울대학교인가 거기 강연 갔을 때 무슨 경제 관련해서 학생들이 돌발 질문 딱 던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딱 정리하잖아요. 그거 뭐 그 어떤 질문을 해도 다 거기 이런 데 있는 거죠. 보좌관들이 사전에 준비시켜도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 그게 누구냐면 이제 대통령, 한동훈 이런 애들. 그렇죠. 이번 선거 때 한동훈 하는 얘기 보세요. 그 말하자면 정말로 저희는 승리를 정말로 이런 얘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수준과 준비한 것을 소화하는 수준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경제에 올라와 있다. 경제 관련해서. 근데 뭐 이미 법조인이시고 행정을 수십 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한 건데 경제마저도 사실은 경제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뭐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맡을만 하죠. 법과 경제와 행정과 제도를 다 두루두루 섭렵하고 계시니까. 배우 이원중이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이 대표님 가까이에서 본 이 대표님은 되게 소탈하세요. 소탈하다. 소탈해요. 성남시장이나 도지사 하던 시절의 눈빛하고는 대단히 많이 달라졌다. 와, 이렇게 표현하신 분 지금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훨씬 더 치밀하시고 명료해졌다. 그전에는 이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전에는 훨씬 더 인간적인 면에 가까웠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개구쟁이 느낌도 있고 되게 개구쟁이고 장난도 잘 치시고 농담도 잘 하시고 근데 뭐 이렇게 썩 웃기지는 않아요. 최근에 내가 본 이 대표님은 훨씬 더 친밀해졌다. 그리고 눈빛이 강하고 명료해지셨다. 뭔가를 결심하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면
면모가 보인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다 보면은 어떤 것도 건져 올려야 되고 그물도 놔야 되고 어떨 때는 뭐 땡기기도 해야 되고 풍랑이 오면은 노선을 살짝 그 뱃머리를 좀 돌려놓기도 하고 다시 원상태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굳건히 가고 있다. 눈빛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전보다 계속해서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눈에 보인 그 양반은 더 똑똑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똑똑해지고 있다. 다방면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도 그게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딱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도 봐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총명함과 그 다방면에 대한 그 뭐 상식을 뛰어넘는 전문성까지 다 골고루 갖추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면과 개인적인 역경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에 맞먹는 역경을 겪으셨잖아요. 이분은 직접 물리적으로 가해를 당했잖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뉴스를 딱 접했을 때 돌아가셨구나 했어요. 너무 상황이 막 바닥에 피도 그렇고 막 그걸 듣는 순간 놀랬어요. 돌아가셨구나. 왜냐하면은 그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그곳을 그렇게 훅 들어가게 그 지금 생각해도 뭐 등골이 오싹한데 그렇게 소리가 났다면은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뭐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막 그때 우리들 표현으로 진짜 그 필름이 몇만 자가 한꺼번에 훅 돌아가는 약간 주마등처럼 훅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어쨌든 그런 물리적인 역경도 겪고 이제 당내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옥중으로 스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체포동의안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 것도 당하고 그때 그 지팡이를 쥐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예전에 좀 개구진 모습이 조금 없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이 좀 있고 이거 뭔가 가슴이 되게 뭉클하다 이 말씀하신 지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훨씬 더 명료해지고 똑똑해지고 눈빛이 달라졌다.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느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확실히 대배우라 그러신지 이 표현 자체가 달라. 너무 평가를 잘 해주신 것 같고 그 이재명 대표와 개인적으로 혹시 인연도 있으세요? 첫 만남이라든가 요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첫 만남은 저는 그냥 다른 개인적인 어떤 만남을 이제 다 이렇게 제끼고 저는 그냥 대선 때 명동에서 만났던 그것을 저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라고 그냥 규정을 해요.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인연이 있으시지만 그 전부터 늘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밟히고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전에 사적인 만남이나 이런 그런 만남들은 이렇게 놓고 명동에서의 그 단상 위에서 두 손을 꼭 잡고 만세를 불렀던 그때 이렇게 얼굴을 봤던 그 모습, 간절함.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의 간절함도 있었으니까. 그때를 저는 그냥 공식적인 첫 만남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신인규가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또는 어떤 정치인인가?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사실 한국 정치사에서 획을 그은 건 맞죠. 제가 말씀드린 이 획이라는 거는 그냥 단적인 예가 이번에도 뭐 팬덤 정치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보수 언론에서는 공격하는 소재로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팬덤 정치는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려. 네, 왜냐면 더 정치 고관여로 갔을 때 얻는 폐해보다 그게 더 얻는 이익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팬덤 정치를 전 장려해야 된다고 보고 그 팬덤 정치를 처음에 그 장을 연 분이 전 이재명 대표 아닌가. 뭐 단적으로 유튜브도 막 100만 구독자 이상 뭐 더 됐겠지만 만든 것도 상당한 능력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능력을 갖지는 못하면서 이제 부러워서 내지는 이걸 악마화하면서 그냥 뭐 팬덤 정치는 나쁜 거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틀린 해명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팬덤이 있는 정치인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팬덤 정치인들 예를 들자면 뭐 이재명 대표, 뭐 홍준표 시장, 뭐 이준석 뭐 의원 이런 분들이에요. 몇 안 되죠. 근데 이분들이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한 거는 잘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팬덤들이 그 정치인을 좌우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둘릴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정치 용어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지자 포퓰리즘에 빠질 위험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 컨트롤을 하면서 정치를 올바르게 한다면 너무 좋은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실패한 팬덤 정치라고 해서 전 셀럽 정치인이라고 좀 보는 거고 이름을 바꿔서 셀럽 정치인, 집밖에 모르는 거지. 이런 거고 뭐 홍준표 시장도 이제 그 팬덤조차 깨지고 있어요. 이 팬덤 정치의 수혜를 본 정치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팬덤은 없지만 만약에 저에게도 나중에 그런 팬덤이 생긴다면 어떻게 그분들 고마우신 분들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나의 정치적 소신과 이상을 설사 그분들이 반대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갈 것이냐.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내지는 FTA를 했듯이 이런 좀 긴장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한 숙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험대 위에 또 한 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팬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더 건강하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식의 셀럽 정치로 끝날 것이냐, 이제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다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한국 정치에 이런 새로운 좀 신기원을 연 저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 의견이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 민주당을 계속 이끌고 오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 정권을 어쨌든 끝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왜 아직도 윤석열 정권이 더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전 좀 더 깊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쉬움이 있지. 극복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은 이제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몇 안 되는 이런 성공한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 그러니까 성공뿐만 아니라 정치의 좀 패러다임을 바꾼 이제 그런 정치를 그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긍정적인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도 다 선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셀럽 정치로 지지자 포퓰리즘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저는 도리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대표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지점은 아까 제가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 그랬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대선을 패배했을 때 책임 정치적인 면에서 한번 책임을 지고 당도 한번 새로운 뭐 어떤 인물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체제로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지 않는가. 전 이 부분을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는 이재명 대표 쪽의 논리가 좀 정당화되는 부분은 이 검찰 정치가 너무나도 좀 낯짝두껍게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던 그 비판 여론이 많이 사그라들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비판보다는 조금 한국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 신제품이 잘 쓰일지 또 호환이 될지 또 국민들에게 범용성을 가지고 퍼질지는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제 극복해야 될 이제 과제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당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 대선 때 합류한 당원들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든 것 또한 77.7%의 당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당원들의 뜻을 보면 이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책임을 지고 싶은데 내가 그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오려고 고민을 스스로 해본다 쳐도 나를 믿고 있는 당원들, 지지자들 나 때문에 민주당에 당비를 내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봐서라도 저는 못 물러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판단에 좀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요거를 성공시킬 책임은 전 이재명 대표에게 무겁게 달려있다고 보는데, 맞아요. 저는 뭐 아직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물러나는 자세를 보였을 때 그럼 민주당이 이제 다른 리더십이 올라와서 또 이제 어떻게든 갔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주는 쪽으로 만약에 갔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 다 내가 한번 더 하겠다 해서 같이 가는 것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지만 그게 아니라 전통적 패러다임으로 한 번 더 하면서 한 요 시점쯤에 임기 반환점 돌았을 때쯤에 이재명 대표가 한번 어떤 힘을 실어주는 모델로 갔더라면, 그랬으면은 지금 이 민주당이 처해 있는 약간의 그 지지율 박스권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돌파되는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다 가정적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은 저는 좀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의 이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만든 그 역할, 그건 굉장히 무거운 역할이라서 전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잘해서 전 윤석열 정권을 끝내는데 좀 다 같이 힘을 좀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신은기 변호사님이 본 이재명 대표는 정치계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죠. 열은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실제로 그 만난 경험도 있으세요? 이 대표님이랑 한 번? 저는 뭐 이재명 대표님을 한 번 뵀죠. 근데 이거를 뭐 약속하고 뵌 게 아니라 집회를 갔을 때 무슨 집회? 그때가 이제 최혜병 특검, 거부권 규탄을 하는 집회인데, 그때 제가 오마이TV에서 그 생중계를 나갔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이제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 오시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이제 끌고 가셨는데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그때 처음 드린 거고, 이제 그 장면을 보시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빨리 들어와라 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게 뭔가 만들어진 걸로 아시니까. 근데 그건 아니었고, 또 반대로 이제 보수 쪽, 제가 이제 속했던 이 보수 지지자들은 너 이러려고 나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제가 동시에 지금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식이 맞을지, 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금의 다른 방법이 맞을지는 모르죠. 정치는 뭐 가정하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건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잘해줘서 저는 이 상황을 좀 종결시키는데 저는 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저건 진짜 대단하다, 요렇게 느꼈던 포인트가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 단식할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28일인가의 단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혼절해서 실려가셨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다른 정치인들의 단식은 지금까지 저는 쇼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식을 보니까 진정성이 참 느껴지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겠다. 저는 약간 그런 포인트에서 대단하고 느꼈는데, 혹시 그런 지점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 특히나 보수나 중도 쪽에서는 나름대로 좀 악마화 프레임에 많이 갇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많이 풀린 것도 맞는데 여전히 그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이런 이재명 대표 장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프레임을 전 아까 탈당하면서 뭐 더 이상 그런 프레임을 제가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이제는 정말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좀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본다면은 저는 조직 장악력 하나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장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식의 장악력은 좀 구태스러운 방식이고 막 까라면 까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를 하는 전제 위에 조직을 장악하는 능력은 전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총선 때 전 검증이 됐고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뭐 아쉬운 공천이 몇 개 있어서 비판을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반사이익 얘기하는데 뭐 반사이익도 저도 못 받아먹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력이고 사실은. 지역구가 몇 개인데 뭐 솔직히 뭐. 그러니까 다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전 이번에 나름의 그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번 재선이죠. 재선 의원이지만 그래도 당의 대표로서
그 초선 때보다는 이제 더 안정감과 당을 좀 장악하는 좋은 장악이죠. 이거는 저는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안정된 느낌이나 이런 차기 권력으로서의 그런 기대감을 전 이번에 좀 많이 실어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과 윤석열이 지지율이 동반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 반사를 때 이재명 대표가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그 윤석열 특수부 검찰 정치와의 대결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약간의 우세승을 지금 거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 장악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팬덤 정치, 그러니까 대중과의 소통 내지는 대중의 소통을 세력화로 만든 능력은 또 별개거든요. 당을 장악하는 거라도 별개인데, 저는 그런 능력은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배우고 있고, 그런 그 어떤 매력이나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생긴 거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된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생각해요. 우리 또 그 인규 형님이 보수 패널로 오래 계셨지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극찬인데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 지금 이제 장착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좀 승화시켜 주신다면, 전 이재명 대표보다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정치할 때 조금 더 이런 방법들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또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이 신인규가 민주당으로 와야 된다. 네.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노빠꾸로 또 이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 지지자들이 많은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 것 같습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어떤 세상일지를 그리기에 앞서서 대선 1등 지지와 대통령이 되는 거, 이거 저는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숙제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됐다고 가정하면 저는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불안감, 안정성, 이런 면에서 저는 아직은 제가 확실한 기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게, 각자의 정권에는 철학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참여정부, 뭐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라는 틀에서 또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 진영 내에서도 좀 있어요. 왜냐면 기본사회라는 게 어쨌든 보편 사회인 거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뭐 충분히 그렇게 뭐 모든 게 다 맞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보다는 당연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아왔고, 또 앞으로도 이거 논쟁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고,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대선 때 중간에 한 번 요걸 좀 철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전 다음 대선 때는 이 기본소득 논쟁을 좀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넓게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는 구조가 분명히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먼저 이 화두를 던진 거는 그건 굉장히 잘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토론을 통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 좀 우리나라가 장래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전 맡겨봤다고 생각은 해요. 영화평론계의 대장이 본 어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뭐 그게 인간 이재명도 좋고 정치인 이재명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들이 보기에 악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기득권의 시각에서의 악마. 기득권의 보기에 악마거든요. 사실 기득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본인이 기득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혹은 기득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고, 혹은 땅값이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들. 땅값이 올라가는 얘기가 뭐야?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좀 더 상류층의 삶을 살고 싶다. 기득권이 되고 싶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마화하는 사람이란 뭘까요? 반기득권적인. 오, 날카로웠다. 역시 형님.
반기득권적인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네. 반기득권적인 일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네. 저런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득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지예요. 많이 벌면 솔직히 세금 많이 내잖아요. 네. 나도 솔직히 내가 세금 이렇게 많이 내고 살 줄 몰랐어. 낼 때마다 피눈물이 흘러 그냥. 근데 내가 그렇게 빡세게 낸 세금을 나보다 훨씬 못한 인간들한테 쓴다고?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아, 그러네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 돈으로 내가 세금 다 냈더니 왜 그렇지. 저런. 그럼. 왜 저런 사람들한테 써? 차라리 우리 세금 좀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어디 저기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런 쪽에 쓰지. 이런 쪽에 몰빵을 하지 라고도 생각을 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싫어해요. 이재명 악마와의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이거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근데 진짜로. 네. 예전에 우리 이제 6.25 때 말이죠. 국군이 북한군을 맞아서 싸울 때 그 자리에서 승진을 많이 시켰어. 이번 전투에서 살아남으면 뭐야 너 원래 뭐였어? 오케이 너 부사관. 근데 지휘관으로 올릴 때 있잖아요. 네. 지휘관으로 올릴 때 어떤 사람들을 많이 올렸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 북한군이 욕하는 사람들을 올렸어요. 네. 그 기준 그거 하나였어. 그러네. 야 북한 놈들이 진짜 싫어한다 이게. 너 지휘관에. 물론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건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기득권이 싫어한다? 그러면 서민과 중산층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득권이 또 누구 싫어했죠? 김대중 싫어했어요. DJ. 뭐라 그랬죠? 북한 편이라 그랬어요. 네. 빨땡땡. 네. 근데 지금 기득권 뭐 건축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송국을 갖고 있는 거대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뭐라고 불러요? 저거 레드네 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우리 입장에선 정말 쓸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맞네요. 여기서 더 생각을 더 뻗어나가면 물론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것 같고 저는 정치인들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생각을 하면 일단 두 가지가 걱정이 돼요. 네, 첫 번째는 저 상황에서 인간이 복수심을 품지 않는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안에서 갈무리가 됐구나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열성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좀 색깔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평가를 해주신 분도 여럿 계셨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변화가 네. 국가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그런 좋은 변화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서 만들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 달릴 거예요. 어떤 분은 야 세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조져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지지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다 같이 좀 상식이 통하고 제대로 된 세상을 살고 싶다 라고 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봐요. 저는 한동안 그게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모든 문학작품이나 이런 거에 등장했던 복수를 원하는 사람의 끝은 결국 복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복수에 미쳐서 괴물이 돼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문학적으로 영화적으로 이재명 대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그렇게 되게 충분한 조건이 있었단 말이지. 어떤 영화를 찾아봐도 이 정도로 한 사람이 탄압을 받는 게 혼자 없어. 차라리 어디 독재 정부는 죽여버리지 그냥. 그러네. 근데 이제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괴롭혔단 말이지. 근데 그걸 버텼는데 그 사람한테서 별로 그렇게 복수에 미친 느낌이 들지 않아.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야, 근데 이게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은 게 어느 방송에 가도 또 형님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깊게 평가하진 않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모이면 나중에 저는 이게 주류의 인식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를 영화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존경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이재명을 왜 그렇게 좀 약간 좋아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왜 그럴까? 여기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7대3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7이 보기에 윤석열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뭐 다르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건 윤석열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 사실 문화예술인들은 그런 거에 더 민감해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 왜냐면 남의 행동을 보고 분석해서 연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동작, 액션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남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관찰력의 문제니까. 왜냐면 그들은 그게 업이니까. 그렇죠. 밥 먹고 하는 일이 당연히 프로게이머가 일반인보다 게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예술계가 보수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뭐가 잘 된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경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뭐 했어요? 블랙리스트 만들었죠.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유일하게 넷플릭스랑 같이 협업해서 찍은 영화가 옥자예요. 그 옥자가 언제 나왔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나왔어요. 왜? 투자했던 사람이 없어서. 그때 한강 작가도 블랙리스트에 있었죠. 있었어요. 네. 이창동 감독도 블랙리스트에 있었습니다. 뭐 유명 배우들은 다 있었잖아요. 송강호도 있었고요. 네, 송강호 뭐 기가 막힌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죠. 비하인드 또 나오는구나. 네. 영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이제 상호 문화 교류 해가지고요. 유명한 한국 영화들을 영국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박근혜가 쫄래쫄래 갔어요. 근데 여기 영화 프로그램 이미 다 짜놨어. 그 중에는 송강호가 나온 영화가 4편인가 그랬어요. 엄청 많았네. 왜냐면 한국 1000만 영화 중에서 송강호 나온 영화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박근혜가 거기 딱 가는 순간 그 프로그램이 새로 짜여졌어요. 왜요? 박근혜가 송강호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바뀐 거예요? 네. 와. 변호인을 CJ에서 아마 투자 배급한다 그랬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쫓아간 게 CJ였었습니다. 그리고 CJ 당시 회장은 실제로 감옥에 갔어요. 와. 좋아하겠냐고. 그런 일이 있었겠네. 그러네요. 그러네. 좋아할 수가 없지. 사실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자유 거리지만 제일 자유의 가치를 주는 건 예술인들이거든요. 그러게. 예술인들은 지 멋대로 살게 내비둬야 돼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뭔 자유예요? 뭐 변질된 자유도 아니고 이상한 거야, 그거는. 마누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야. 그렇지. 네. 그거를 좀 맞는 술 먹을 자유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약간 그런 피약성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즐거움까지는 아닌데 그게 익숙한 거야. 익숙한. 왜냐면 대학교 때까지 아버지한테 고모수 두드려 쳐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놀랍잖아. 그 집안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나한테 고분고분할 여자를 고를 만도 하잖아? 근데 안 그랬잖아. 나를 꽉 누르고 억압하는 여자를 골랐잖아. 나는 그게 이제 하도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 일리 있는데요. 그 상태가 자연스러운 거야. 누가 나를 꽉 누르고 너 이거 해. 오히려 그게 마음 편한 거야. 왜냐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본인한테 맛본 적도 없고 없는 걸 제1의 가치로 둘러세운 거야. 물론 정치적으로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정준희 교수 방송 보면 많이 나와요. 어쨌든 뭐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의 보수 정부가 문화예술계를 억압하고 또 한 번도 문화예술계가 발전적으로 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이재명 대표를 뭐 좋아하는 큰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고. 가장 큰 이유는 그거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인간적인 면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뭐 성남시장 했을 때 경기도지사 했을 때 펴왔던 정책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무슨 웹툰 같은 거가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악마라고 하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하면서 한 일이 뭐냐. 애들 도시락 챙겨주고 도시락에 과일 넣어주고 돈 없어서 학교 못 오는 애들 집까지 도시락 배달해주고 이거 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아마 예술인들이 그쪽에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에 들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제 욕국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말 나온 대로 이제 탄핵 국면이기도 하고 바람이 이제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좀 어떤 세상일 것 같으세요? 왜냐면 형님이 저는 솔직히 영화도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 안에 모든 이야기와 서사와 모든 것들이 담겼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영화는 어떤 영화일 것 같은지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복수극일 것 같아요. 왜 그 뭐죠? 내부자들 거기 보면 이병헌이 그 여성분 차에 태워 부르잖아. 너 나랑 영화 하나 하자. 복수극으로 가자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복수극이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다 봤죠? 안 못 봤어요. 첫 번째가 복수는 나의 것, 그 다음에 올드보이, 그 다음에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 봤어요. 친절한 금자씨 봤어요. 잘 됐네. 그 얘기만 하면 되거든.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에는요, 딸을 잃은 아버지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근데 딸이 되게 어린 딸인데 유괴돼서 죽었어. 그 시체를 보고 눈이 뒤집힌 아버지가 직접 살인마를 돌면서 사람들 막 쑤시고 다녀요. 그게 복수는 나의 것의 내용이에요. 박찬욱 복수 3부작의 첫 번째 영화고. 자, 두 번째 영화 올드보이예요. 올드보이 뭐 다 아시죠? 올드보이는 17년 동안 갇혔던 남자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나를 가둔
찾아서 복수하려고. 맞아요. 자, 친절한 금자씨 뭐죠? 그러니까 올드보이의 복수도 역시 막 펄펄 끓는 복수야. 너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뼈 조각 하나 찾지 못할 거야. 왜냐면 내가 다 씹어 삼킬 테니까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복수 3부작 마지막 경우에 친절한 금자씨에 와서는 이 복수가 굉장히 이성적인 복수로 바뀌어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체계화되고,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 봐서 알겠지만 거기서 최민식은 어린애들을 유기해서 죽이는 게 취미인 진짜 인간 개말종이잖아요. 근데 금자씨가 어떻게 해요? 막 찢어 죽여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안 그러잖아요. 일단 이 사람들한테 당한 피해자들을 다 불러 모아. 그리고 자, 당신들이 여기서 사적 복수를 원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경찰에 넘기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씩 다 찌르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극도로 차가운 복수야. 앞에 두 편은 진짜 막 화라산 같은 복수였다면 이 세 번째 친절한 금자씨는요 친절한 복수극을 보여줘요.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 맞아요. 그러면서 금자씨가 그 복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놔버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연계 남자도 만나고 막 더 어떻게 삶이 풍성해지잖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친절한,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친절한 이재명 씨 뭐 이런 그런 느낌인 건데. 그렇죠. 그 복수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걸 개인적인 기준으로 안 골랐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뭐 했던 이런 거 말고. 그게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그런 거 말고. 사실 근데 윤석열은 당한 것도 없는데 복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 같아. 두려우니까. 이건 사실 독재 드라마에 더 가까운 것이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좀 더 넓게 봐서 얘네들은 없어지는 게 대한민국 발전에 낫겠다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주저없이 씨를 말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악마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적폐청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권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저는 뭐 물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물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키워준 거는 내내 실책이죠. 맞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만한 태평성대가 있었나 우리에게? 트럼프같이 미국 대통령인데 우린 전쟁 걱정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그리고 기생충 같은 영화가 아카데미를 쓸어버렸어. 세상에 그런 윤석기가 어딨어 대한민국에. K-팝 막 미친듯이 나가서 막 방탄소년단 막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막 국위선양 해왔잖아요. 큰 불만은 없어. 다만 가장 아쉬웠던 건 그거예요. 왜 이 사람 복수를 하지 않지? 어떤 통쾌함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힘으로 대통령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등에 노무현을 업고 있었잖아요. 그럼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당신한테 표를 준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을 것 같아? 복수를 좀 해. 근데 안 하더라고. 근데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수는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쉽게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탄핵 때 촛불 시민들이 원했던 갈망은 사실 적폐청산이었죠. 맞아요. 그게 사실 표현하자면 시대 정신이었고 그런 촛불이 이제 문 대통령을 만드신 거고. 근데 저도 뭐 굳이 지금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뭐 그럴 방송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고쳐야 되는데 기둥 빼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느낌? 그냥 굳이 저는 표현을 하자면 맞아요. 전 그런 느낌입니다. 그걸 갈아 끼워다 써야 됐어요. 그걸 갈아 끼웠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겪을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선비들은 꼭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진보 진영에서 또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그런 선비의 세상은 충분히 맛을 봤다.